자, 우리가 여기 남미라고 하는 곳은 정말 여기 바로 밑인데 잘 안 가봤고, 저도 뭐 남미는 뭐 페루 가봤고, 중미라고 하면 뭐 IT 가봤고, 많이 가셨네. 또 어디 가봤더라, 저기 니카라과가 가봤고. 와.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미 하면 항상 뭐 우리가 접하는 이곳에서 우리 히스패닉 분들 보면 뭐 그렇지 않은 오래된 이민자 히스패닉들은 다 되겠지만, 우리 접하는 히스패닉들은 대부분 뭐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분들과는 이렇게 좀 뭐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조심하려고 하지만 자꾸 또 은연중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열정적 음악을 좋아하고, 예전에 어느 그 목사들끼리 모임에서 이제 서로 인종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뭐 서로의 오해를 풀고자, 뭐 히스패닉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느냐, 그래서 나한테 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라우드 뮤직, 음악도 크게 듣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너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사실은 그 정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나름대로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자기들의 주체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온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잊고 지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뭐 책들이 잘 안 팔려서 그런지 절판된 게 많고, 어쨌든 있는 책은 다 사모아봤습니다. 이북도 하나 있었고요. 주로 오늘은 이 책 가지고 할 텐데요. 라틴 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식민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와 정치인데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종교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트랜스 라틴 총서라고 해서 한 10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남미 연구자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대여섯 권은 뭐 절판이 돼 있고, 절판이 됐다면 초판이 겨우 다 팔리고 다시 팔아봤자 찍는 값도 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절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 처음에 소개했던 비슷하게 1492년가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해죠. 1492년부터 타자의 은폐가 시작됐다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강의 중에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침묵시키기 위해 과거를 입다물고 있어라. 이건 주로 IT에 관한 얘기입니다. IT도 참 IT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IT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죠. 한쪽에서는 뭐 흑인 해방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링컨이 아니라, 링컨의 미국이 아니라 IT에서 제일 먼저 흑인 해방이 일어났다고들 또 말하고요. IT가 굉장히 저력이 깊은 나라인데, 여태 전에 IT에 그 지진이 났을 때 여기 이제 한국의 불교 사회복지단체인 지구촌 공생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스님 몇 분 가라고 이제 가서 구호 활동 좀 하고 이렇게 가보고 돌아보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스님이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 뭐 지진 나고 전염병 논다고 뭐 테러가 나다니까 못 가겠다고 나보고 가랬는데 나는 여행 공짜로 가는데 좋죠 뭐. 그래서 IT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스틸라시도 잘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겁나는 스님 보는 많고 최고네요. 돈 많고 겁 많고 가진 게 많네. 그래도 스텔라가 자꾸 교회 나오니까 그 절에 다니잖아. 돈 잘 쓴다고 그 스님이. 열심히 안 가요. IT 갔다 왔더니 정말 열악하죠. 그때 또 지진 이후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좀 암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요거는 뭐 직접적인 책, 뭐 관계가 있는 책이기도 하겠죠. 옛날에 사는 건데요. 옛날에 읽은 책인데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라고 하는 데니엘 에버렛이라고 하는 이분이 일리노이 주립대 학장입니다. 언어학 전공한 분인데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이분은 17살 때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온몸에 문신하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목사 딸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저런. 그래갖고 갑자기 침례교가 그런 거죠. 꼴보수. 그거 갑자기 거듭난 거야.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정규신학대학이 아니면 뭐 성수학교 이런 데를 보냈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기초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결국 그 꼴통 교단에 아마존 선교사를 자원을 해가지고요. 꼴통 교단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저력들은 있어요.
30일인가 40일 정도 아마존에 극기 훈련을 하게 한답니다. 선교사라고 하기 전에. 그럼 진짜 우리 왜 그런 뭐 유튜브에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뭐 그 그릴 배우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저 본명은 아니지만 베어그릴 같은 사람들 정말 한국의 그 김병만이가 하는 그 뭐죠 그거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건 별거 그 그릴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나이프 하나 가지고 가요. 그 자기가 직접 만들고 동원 잡아먹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런 훈련을 40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피다한이라고 하는 족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신앙도 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에는 신학도 없고 문법도 우리가 아는 문법도 없고요. 몇 가지 단어로 다 소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랑 촘스키하고 적대적인 촘스키 이제 보편적 문법이라고 그러죠. 말은 달라도 각 나라 언어는 뭐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뭐 이런 어떤 구조는 다 있는 건데 여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독특한 언어학을 구축을 해서 뭐 지명도야 촘스키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뭐 언어학계에서는 거의 촘스키와 이 어깨를 겨루는 그런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피다한 말을 꼴통 못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서재를 두 점 갖고 나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북 있는 건 따로 나와. 이북에 있는 건 서울대 라틴 연구소에서 나온 라틴 아메리카 명저 산책이라고 해서 여러 라틴계 학자들이 논문을 쓴 거를 한국의 학자들이 그 논문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분석한 책인데요. 이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20세기 초엽의 사람인데요. 볼셰비키를 직접 취재했던 사람이니까 1917년에.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버드 나오고 명문가인데 결국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30살의 나이에 이제 장티푸스인가 뭘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카톡방에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존 리드가 레즈예요, 레즈. 빨갱이들이란 말이지. 완전 빨갱이야. 볼셰비키도 옆에서 다 봤고 멕시코 가서 이 멕시코에 반란운동한 거, 그 혁명운동을 다 지켜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오래된 사람의 책이 이제서야 작년 올해 나왔더라고. 올해 2월에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만큼 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맨 처음 요걸 교재로 하려고 제가 라틴을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이야기식으로 약간 르포식으로 써가지고 교재로 삼긴 그렇고 그래서 읽은 얘기들을 나중에 강의 시간에 간혹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책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가 저도 얼마나 될지 늘 그렇잖아요. 저도 당일치기로 공부해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몇 주나 계속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좀 이 구글에 있는 지도를 봤더니 좀 아래 위가 잘린 걸 가져왔습니다. 뭐 남미 아래가 잘렸습니다. 대충 이렇죠, 뭐. 여기가 우리 그 유명한 수리남 이쪽이죠? 수리남 되고 기아나인가? 예? 기니아나. 프랑스령 기니. 예? 프랑스령 기니. 기니. 그럼 기니 저거 뭐래 저거 인민사원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아니에요? 기니. 조기니 그 인민사원. 네, 여기 있죠. 네, 네. 인민사원 그 1000명 이상의 집단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쿠바도 가봤네요. 쿠바. 저는 한 번 여행 갔는데 잘 안 가는데 또 가려면 쿠바를 꼭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독립된 연도입니다. 쿠바 1898년, 하이티 1804년, 브라질 다 19세기에 독립들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이제 중미라 그러고 뭐 남미라 그러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렇습니다. 수리남 있고 요 밑으로는 아직 제가 못 가봤네요. 참 브라질이 크네. 크긴 크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 그 아마존 강의 그 산림지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훼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남미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근대, 뭐 근대냐, 중세냐, 현대냐, 공법이 있죠. 원주민, 여러 가지 원주민들 있죠. 인디오라고 불리는 독립, 발명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혁명, 또 혁명 항상 나오죠. 타자는 야구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아더입니다. 웃어요, 좀 안 나오고. 해방신학, 해방신학도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 정말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는 것들이 해방신학이었는데 뭐 지금도 해방신학이 뭐 그만큼 피를 뜨겁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 그냥 시작된 신학적 운동이 아니라 결국 이 남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출범한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교황 신학의 영어로는 뭐예요? 해방신학이요? 그냥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리버레이션. 리버레이션. 네.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서 한국의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 됐을 때 많은 카톨릭계 신문들이 뭐라고를 소개했냐면요. 일단 예수회 소속, 예수회라고 하는 거는 뭐 프란치스코나 이런 이 카톨릭의 정교좀 그렇지만 어떤 전통적인 교단 수도회 출신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 돌아가 보면 그 카톨릭에서 내부 개혁 운동을 해서 반종교개혁이라고 일으킵니다. 저 마틴 루터 같은 저런 개신교 따위에 힘을 뺏기 싫다. 그래갖고 굉장히 개신교 스타일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뭐 카톨릭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회는 아무래도 카톨릭에서는 좀 더 약간은 주류 대접을 못 받죠. 한국의 이제 서강대학 같은 경우들이 카톨릭 대학인데, 아니 예수회 소속인데, 제수이시죠. 근데 이제 서강대학을 보면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한국도 대학 서열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4, 5위권 되는데 요즘에 대학 평가서를 보면 10위권 밖에 밀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대가 없어서 그래요. 의대가 있어야 좋은 학생들이 오는데 의대가 와서 애들 그 학력 성적을 팍 높여줘야 되는데 뭐 그것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어쨌든 뭐 학력고사에 몇 점 이상 맞은 학생들이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학력 그 평가 기준일 텐데 근데 이제 그 카톨릭 대학하고 서강대학하고 몇 번의 그 합병 시도가 무산됐죠. 두 학교 다 발전적인 거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의대는 그야말로 정통 수도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서강대가 예수의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카톨릭 대학을 합쳤습니다. 옛날에 성심여대라고 아시죠? 춘천에 있던 성심 카톨릭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를 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서강대학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서 성심대하고 합쳐도 서강대하고 못 합친다는 거지.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저도 이제 석사를 서강대에서 해서 뭐 좀 굉장히 저는 석사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점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지대학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지대학인데 그 상지대학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일본의 이제 상지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그 다 예수회 소속 대학입니다. 우리 요즘 오래 살아서 그야말로 온갖 멋있는 척을 다 하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형석 같은 사람들 상지대학 출신이죠. 김수환 출신. 김수환 출신도 네? 김형석 좋아하세요? 제 표현이 아니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상지대학? 네, 티치? 아니 학교를 상지대학 나왔다고. 김수환 출신. 연희 전문이 아니고요? 연희점은 안 나왔어요. 그래. 아 그리고 연희점은 나와서도 일본 유학을 많이 갔죠. 그거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개요 안 나온 게 다행이죠. 상지대학은 좋은 대학이에요, 그 예수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로열라가 들어가면 무조건 예수회 소속 대학입니다. 그 반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예수회 창시자가 로열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로열라 메리마운트라고 바닷가 쪽에 좋은 학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회 소속인데 자꾸 옆으로 말이 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을 때 예수회 소속이라는 걸 한번 강조하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첫 식민지 카톨릭 국가 출신의 교황이 됐다는 거 강조를 했어요. 참 재미있죠? 왜 그렇게 그걸 꼭 붙여야 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이런 브라질은 카톨릭 국가가 아닌 거야.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식민지 카톨릭 국가.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아니면 스위스나 뭐 이쪽 독일도 뭐 개신교가 강하지만 카톨릭도 강하잖아요. 바로 지금 프란치스코 전에 교황이 그 베네딕트 16세가 조셉 라춘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 양반도 독일 출신이고 그런데 프란치스코 되면서 많은 그 카톨릭계 언론들이 첫 식민지 카톨릭 국가 출신의 교황이다라고 꼭 그렇게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야, 이 카톨릭의 그런 전통주의도 무시 못하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카톨릭 안에서도 식민지냐 원래 정통파 유럽 출신이냐 유럽 안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알로 봅니다. 저것들은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 옛날에 저기 뭡니까 저기
이슬람한테 한번 몇백 년 지배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민주화도 제일 늦게 됐고 근대화 제일 늦게 됐고 여러분들 고야의 유령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하여튼 그 신부가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신부가 나중에 그 막 여성도 막 그 유대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그랬다가 프랑스로 도망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탁 개선장군이 돌아오지 혁명군이 돌아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탁 말이 타고 촥 돌아가는 아주 쓰레기 같은 영화가 있고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 인간이 이제 쓰레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 있고요. 발견주의의 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발견이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것을 새로 발견하는 건데 이 땅은 황무지라도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으면 발견이라고 말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남북미를 통해서 다 인디오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북쪽에서 인디안들이 있었고 우리 살고 있는 북미에서 남쪽에 인디오라고 부르는 족속이 있었는데 왜 발견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폐기 선언을 한 게 성공회 교단에서 아무래도 성공회가 이제 영국을 근거로 하니까요. 성공회 교단에서 한 10년 전쯤에 발견주의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서구 중심의 시각이라는 거죠. 발견은 무슨 발견이야? 있는 나라를 그냥 쥐들이 침략한 거고 차라리 상륙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제가 속한 그 PCUS의 미국 장로교도 한 몇 년 전에 발견주의 포기한다고 이렇게 교단에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발견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파티스타라고 유명하죠. 멕시코의 농민혁명 단체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파티스타라면 그들이 한 1990몇 년인가 그때 라칸돈 정글 선언이라고 해서 아직도 반군 활동을 하니까 완전히 대중 앞에는 못 서고 라칸돈이라고 정글에서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유럽의 부속물도 아니고 유럽의 타자 대상물도 아니다. 우리가 주체가 된다. 우리 이때까지 많은 침략자들과 싸워 이겼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 있는 보면 그 왜 마야방들 다큐멘터리도 있고 드라마와 것도 있잖아요. 뭐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거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미국 쪽에서 하도 마약 단속을 하니까 얘들이 돈을 벌고 처음에는 뭐 이 범죄형 애들이니까 다보면 세계관은 우익적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이 하도 단속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 사파티스타에 막 도와주고 그런 장면들 나와요. 뒷돈 대주고 무기사한테 돈 대주고 막 그런 것도 무기도 심지어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산업 자체도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단속을 하고 우리 수리남 영화에서 봤듯이 미국 땅에만 들어오면 어쨌든 미국의 관계만 되면 어쨌든 미국에서 잡아넣고 그 나라에서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국은 개입해서 잡아갈 수 있고 그런 이제 뭐 마약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좀 국가의 어떤 주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마약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약 산업을 더욱 공교화해지고 그리고 동시에 또 더욱더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죠. 이번에 어느 나라죠? 처음에 반군 출신 대통령이 된 나라가 어디죠? 볼리비아인가? 니카라과 본래 그랬고 베네수엘라? 아니야 베네수엘라가 하여튼 볼리비아가 어디서 하나가 반군 지도자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콜롬비아. 볼리비아는 그 모랄레스인가 거기가 볼리비아고 거긴 농민군 출신이지 아예. 그러니까 인디오 출신 아예 토착민 출신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분석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에서는 그 좌파 지도자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역량으로, 우리 치안 병력으로 더 이상 우리 마약 단속 못한다. 그러니까 좌파하면 항상 도덕적이잖아요. 우파하면 부패 이미지고 뭐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럼 좌파 지도자가 돼서 당연히 마약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저도 굉장히 아주 상징적이더라고. 니네가 사먹지 마 이러더라고요. 미국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손을 띄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진짜 불쾌했잖아요. 관리들하고 다. 그리고 사람도 너무 쉽게 죽이고 정말 그 마약 산업은 근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남미의 어떤 치안력도 문제고 묘하게 얽힌 정치와의 관계도 좌우와의 관계도 다 고려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자기들끼리 죽고 죽인 건 몰라도 제발 좀 애꿎은 시민들은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멕시코 같은 데 보면 맨날 뭐 시체 몇 식구가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들도 참 문제긴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시장의 단속하면 시장까지 죽여버리고 뭐 경찰서장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다 그러죠. 누가 그랬죠? 얼마 전에 멕시코 갔다 오다가 뭐 딱지 띄었다고? 도노바니 그랬나? 멕시코니까 뛴 거지. 미국에서도 엄청 뺐을까? 그 정도 살리면?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 경찰 말이 원웨이를 거꾸로 달렸다니까.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인디어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장소에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보면 자기들 살자 하면 이름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뭐 신의 땅인 거지, 그들 기준으로. 하나님의 땅인 거죠. 그래서 안데스 지역은 타완틴수유, 그들 이제 원어겠죠. 타완틴수유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의 멕시코는 아나우악이라고 불렀고요. 뭐가 잘렸네 밑에. 파나마 지역은 아부야얄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토착민. 네, 저 정이 말인데.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책에도 그 설명,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없는 거 보면 웬만한 뜻이 있을 텐데. 얄리 얄라시마트. 얄라. 그럼 그러지만 또 그런- 우려가 있대. 그런 또 우리나라 그런 민족이야. 그런 민족이라고.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한데 그 얄라가 아닐까요? 단지까지 간 거야. 그런 또 무슬림들 알라신이라고 그래요. 얄라잖아. 아니 우리 저기 예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 거 아닌가요? 그 한민족이라며. 한민족이라는 어디 인디안이 한민족이라며 우리 북미 인디안. 아니 그 원래 그 멕시코가 응. 그게 맥족이라는 뜻이라서. 페루 샤만들도 보니까 이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골격이더라고요. 우리 영어 강의할 때 규진 씨는 헝가리가 한겨레의 그 훈족이고 다 한겨레. 그 훈종 맞잖아요. 흉노족 맞지 그 헝가리가. 아틸라 해갖고. 1494년 알렉산더 교황은 스페인이 이제 뭐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때만 해도 저기 뭐야 인도인 줄 알고 봤었던 거 발견했던 거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륙했던 거죠. 그 교황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혈권을 분할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당시를 고려하면, 그 당시를 감안하면 뭐 강대국들이 이럴 수밖에 없죠. 다 따지고 우스운 일이죠, 그죠? 엄연히 원주민들 살고 나가서 지들이 뭐라고 소유권 분할하고. 그 당시 뭐 나온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기도하자 그래 기도했더니 눈을 떠봤더니 내 손에는 성경책이 주어져 있었고 그들은 우리의 땅을 가져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건 아프리카에서 이제 투투주교가 한 말이긴 하지만. 또 뭐 어느 잉카 문명의 지도자 하나는 이제 사형당하면서 신부가 와서 집전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을 생각 없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은 누가 오냐? 우리 같은 사람이 간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지옥보다 너 같은 인간하고 또 천국 사는 게 어디 천국이냐? 이런 말도 했다더라고요. 그 크레올이라고 그러죠. 크레올. 그러니까 페닌슐라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반도인 같은 것에서 나온 말 같아요. 크레올. 또 페닌슐라는 뭐냐면 또 다른 유러피안들하고 합친 거고요. 크레올은 주로 포르투갈 그 스페인 백인들하고 합친 쪽으로 이제 크레올이라고 그러죠. 크레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올의 등장으로 19세기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봤을 때 대부분 1800년대 다 독립을 하죠. 대단한 거죠. 보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스페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스페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스페인이 미국의 주류였으면 그게 안 뺏기죠. 그리고 그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IT에서 이제 그때 IT는 이제 프랑스형이었는데요. IT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군대가 갔어요. 이제 진압하러. 그래서 가는데 총을 딱 켜놓으니까 그 IT 그 반군들이 딱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프랑스 국가 뭡니까? 혁명가잖아요, 혁명가. 그러니까 찔리는 거야. 니들은 계몽하고 만병 황제까지 끌어내린 것들이 여기 와서 침범을 해. 니들 혁명정신, 계몽정신을 깨우쳐라고 불러서 진짜로 총을 못 쐈대요. 결국 철수하잖아, 나폴레옹 군대가. 아니, 나폴레옹, 미국 군대가. 아니, 프랑스 군대가.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북미는 주로 앵글로 섹슨족이 많이 왔으니까 와습이라고 부르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렀고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남쪽의 카톨릭, 라틴 유럽의 문명을 복원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라틴일까? 우리 스페인 이쪽 라틴족들이 와서
지배를 했으니까 지금 유럽에서 조금 더 우리가 퇴보하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라틴의 문명을 복원해야 된다 라는 의도로 볼 수 없고요. 거기는 이 땅은 니네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원주민과 흑인을 배제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메리카 하면 이렇게 부르면 아니고 그냥 뭐 라틴이라고 붙여가지고 원주민과 흑인들은 이 땅에 소유권이 없다는 걸 그 명칭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흔히 뭐 라티노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명칭부터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게 19세기부터 쓰였다라고 해요. 그전에 워낙 스페인의 파워가 컸기 때문에 스페인 아메리카라고 썼는데요. 그럼 왜 스페인 아메리카를 안 쓰게 됐냐?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이 점점 유럽에서 본래 주변부에 있었지만 더 주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페인 써? 라틴 하자. 그냥 유럽 전체를 되살리는 의미로 라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메소아메리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마야 문화, 마야 문명, 아즈텍 문화라고도 하죠. 그 문명이 있던 것은 이제 주로 멕시코 중미 지역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나타나지 않죠. 발견하지 못했지만 800년 이후에 서서히 사라지고 맙니다. 마야나 아즈텍은요. 그래서 대부분이 산속에 숨어 살다 보니까 화전민들이어서 더 이상 뭐 땅을 경작하지도 못했다. 계속 불태워서 뭐 산림을 해치우면서 농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왜 망했는지 모르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본래 외계인이야 자기네 나라 외계로 돌아갔다. 워낙 마야가 뛰어났잖아요. 뭐 어느 책 보면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 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역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마추픽추는 어디하고 관계가? 마추픽추는 나중에 잉카라고 합니다. 잉카. 페루는요. 잉카는 14세기 중반 시작해서 고대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마추픽추 가보면 대단합니다. 같이 갔나 태희씨? 헷갈려 나중에. 아니 도너반하고 같죠. 아 용식 씨하고. 그리고 도너반 친구죠. 볼리비아 네. 콜롬비아 친구죠. 콜롬비아인들. 근데 스페인이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15세기 말부터 그 스페인의 통치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잉카는 다 그냥 피해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아직 잉카 혼혈되지 않은 잉카 전통 인디오들은요, 참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본래 작은 키였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엄청 크잖아요. 근데 180도 연예인 하려면 180으로도 안 되더라고. 185 이상은 돼야지.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영양 때문에 키가 안 크지? 항상 정말 작아요. 인디오들은. 그러니까 혼혈되지 않은 인디오들은.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약간 집시 비슷하게 그 전통 악기, 펜플록 같은 거 연주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기타 같은 거 연주하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보니까 제가 페루 갔을 때 보니까 정말 그 페루의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추픽추나 다 본거지 관광 도시예요. 거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뭐 고대풍은 남아있지만 유적도 남아있지만 굉장히 낡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도시인데도요. 우리가 갔을 때 교원 노조에 스트라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처럼 투석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한국도 교원 노조가 될 만한데 투석전은 없죠. 참. 근데 그냥 경찰들도 보고 있고 근데 난 굉장히 그게 좀 선진 문명이라고 보여진 게 어쨌든 거기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노조가 뭐 투쟁하고 그러면 저것들도 경제 무슨 무노동에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로 끌고 갈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밥줄도 중요할 텐데 그럼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대응을 하죠. 뭐 그야말로 임금을 안 주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야, 그 단결력이 참 대단하다. 여기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꽤 대단해요. 예전에 몇 해 전에 죽은 그 하워드 김 목사라는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오바마나 힐러리가 자기들이 그 멘토로 여기던 시민운동가가 있어요. 소울 무슨 스키인데 그 사람이 시작한 시카고 지역의 시민운동인데 그 시민운동 특이한 게 그냥 사람들한테 별로 시민운동을 하면 야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치료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성공을 했어요. 그걸 이제 한국 사회나 멕시칸 사회
이식을 해보겠다고 그 하워드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걸 끌고 왔는데 저도 한 1년 도와달라서 맨날 그 모임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집에서 못 앉아 있어요. 그냥 뭐 동네 무슨 뭐 쓰레기통 공용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는데 1년 동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결국 그거는 오히려 외피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단결해 나가는 게 의미였는데 뭐 하워드 목사한테 이런 말이 좀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 정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오바마나 힐러리가 그분을 멘토로 존경한다고 그랬을 때 있죠. 공화당 진영에서 저거 완전 빨갱이들 후손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인데 사울 알렌스키다. 사울 알렌스키인데 소울 알렌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 그 여기서 그걸 이식하려고 했던 거는 그걸 모르고 그냥 천천히 시민들을 조직해서 그걸로 뭐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뭐 방범대로 좀 늘리고 이런 것들로만 그 결과물에만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 운동은요 거기 내부에서 완전히 정말 빨갱이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의 어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데 그것도 해보면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잘 말을 못해요. 영어가 짧기도 하지만 할 말이 별로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마을에 신호등 하나 놓치는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겠노. 근데 히스패닉 분들은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여기 원주민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그냥 영어가 아니야 자기들 말로. 영어를 모르게 창피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영어를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한마디 했다 또 문법 틀리면 어떡하나 단어 틀리면 어떡하나 막 부끄러운데 그거 잘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저력이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진짜 이분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참여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페루에서 봤을 때 그 교원 노조의 그 스트라이크 장면을 봤을 때, 야,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냥 마을을 도는 거야, 피켓 들고. 뭐 큰 목소리도 안 나요. 며칠씩 도는 거야, 학교 그냥 파업하고. 근데 지역 신문을 봐도요, 그런 비판은 없어. 우리가 히스패닉 말 잘 못 알아들어도 감으로 알 수 있잖아. 트리브 보면 저녁 때 숙소에서.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학생들 교육권을 뺏어가느니 뭐 얼마나 많고. 그냥 지역 언론들도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성숙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할 때마다 무슨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왜? 뭐 갑자기 뭐 우리나라가 한창 80년대 그 노사투쟁 심할 때 데모 심하면 조중동이 하는 말 뭐였어요? 막 그런 하루 공장이 쉬면 무슨 국민 GDP가 얼마가 날아가는 나는 또 아니 노조의 그 협약권이라는 게 합법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럼 1월도 일시키지? 윤석열이가 1월도 일시키려고 맨 처음 몇 시간 하자 그랬지? 120시간? 120시간, 69시간 되는데. 야, 그게 또 69시간은 뭐야?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근데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유럽 애들은 더 하잖아요. 막 국가 정상회담이 막 기장들이 파업해갖고 정상회담이 막 무산되고 그러잖아. 타고 올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하는지 우리 어르신 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잘한다 못한다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왜 그럼 그들의 권리를 보장 안 해주면서 국가 간의 무슨 큰 중요한 회의는 꼭 왜 우리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뭐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조가 당연히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뭐 관철 안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스페인 나폴레옹에 침공당하자 라틴에서도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틴이 이제 야 이것들 우리 식민지 갖고 있던 이것도 호구였네. 독립해. 그래고 아까 다 1800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이 유럽 역사는 유럽과 남미 역사는 엮여져 있다는 거지. 이 수많은 책들의 그 주장들은 라틴 역사를 따로 떼어볼 수 없고 오히려 라틴이 유럽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그런 것도 라틴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카 제국이 언제 멸망했죠? 뭐 15세기부터 서서히 멸망하고 다 이제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가네요, 그죠? 그럼요. 오래 안 갔어요. 오히려. 근데 마야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외부 침략도 없었는데 왜 멸망했는지는 설만 난무하고. 근데 그 마야나 잉카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활자 문화가 없었죠. 물론 탕형 문자 같은 건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문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글들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 유럽 사람들이 이들을 침공할 때 그것을 또 가지고 굉장히 애들은 그래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죠. 잉카는 그 자기네 전설 같은 거에 그 뭐 번쩍이는 무슨 은빛 모를 뭐 깃털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자기네가 이제 뭐 종말이다 뭐 이런 식의 신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페인 콘키스타도르들이 갑옷을 입은 모습이 그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 메시아라기보다 이제 그들이 오면은 우리는 망한다. 뭐 어. 약간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서렌더. 뭐 잘은 정확하게 잘 근데 모르겠어요. 학살은 근데 엄청나게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인이 통치가 15세기 말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잉카는 점으로 그렇죠. 그게 맞물리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동남아나 이쪽 그 미주 지역의 앞에 여기 뭐 카리브해 정도에는 카보 컬트라는 종교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 군함에다가 그 많은 구호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이제 카리브해 섬들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메시아는 카보를 타고 온다. 카보 컬트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이 1492년이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사구도. 응? 저기 콜럼버스가 네, 미디어 그런 거죠. 발견했죠. 최초로 타자를 발명하는 의도적으로 은폐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럽이 항상 지구의 중심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체고 타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냐면 자기들 우선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다 유럽 사람들은 하나의 중심인 거지.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있지만 아시아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니까 타자라기보다는 그들이었죠, 그들.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일단 농경 문화고 하니까 그 중세,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아시아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인도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큰 시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또 더더군다나 사람 취급을 안 했지. 타자 취급도 못 끼는 거지. 그냥 데려다 노예만 쓰면 되는 건데 여기 가면서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혼혈이 태어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처음으로 이 유로피안들이 타자, 다른 사람들의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타자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타자라고 하면 그 유럽 중심성이 떨어지니까 타자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타자 아니야. 그래서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우리랑 같이 혼혈도 만들고. 그래서 계속 타자가 양산되죠. 뭐 크리올이라고도 부르고 무슨 메스티조라고도 부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타자의 은폐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타자를 발명하는, 발명이라는 거는 자기를 유리하기 위해서 너는 당신들 우리가 달라 라고 해서 발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합니다. 라틴이 많은 한 2권 정도에서 그런 말을 쓰는데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해요. 만들어 거야. 자기들 구미에 맞게, 문명도 구미에 맞게, 종교도 구미에 맞게, 심지어는 모든 언어도 구미에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명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만인의 구분법을 하는데요. 예의, 이성, 관대함이 없는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관대함이 여들에게 진짜 어땠을까요? 학살을 한 게 누군데? 유로피안들인데. 정말 이런 구분법들이, 백인들이 가진 구분법들이 정말 황당하죠. 그다음 정확한 문법이 없는 야만인의 기준을 4가지로 나눴어요. 학자가. 가톨릭 교회에 속한 학자인데요. 정확한 문법이 없다. 근데 다니엘 에버렛이 딱 본 거 아니야. 정확한 문법이라는 게 뭔데 니들 기준의 문법이 다 정확하게 우리 보니까 피다한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봤더니 문법이 있더라. 파다하니까 피다하니까 그래요. 문법이 있더라. 그들만의 문법이 더 우리들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심지어는 그 문법으로 새들과도 대화한다. 그들이 조심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우리가 뭐 영화에 얼마나 그 조심해 워치라는 말은 다 많잖아요. 조심하라는 말이 be careful이라는 말도 있고 영화에 많은데 여기 이들은 말은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라는 말이 꼭 잠들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말이 부드럽냐는 거지. 갑자기 위험에 닥쳤는데 잠들면 안 돼. 거기 뱀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책 제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학과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부활의 개념도 없고요. 당연히 죽음 이후에 뭔가 될까도 없고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그저 뱀만 조심하는 삶이 되는데 아마존에서. 근데 행복한 거예요. 물에 있는 게 이 다니엘 에버렛이 물에 잠겨 있는데 아마존 수영하면서 이제 그리고 저 이제 원주민이겠죠. 피다한 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17살 때까지 그냥 문신충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온갖 건달짓 하다가 어쩌다 목사 딸만하고 깐고수 침례교단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됐다가 그 무시무시한 극기훈련을 이겨내고 말이죠. 됐다가 이제 언어학자가 돼갖고 일리노이대 주립대 학장까지 하고. 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겠나? 너무 문신이 많아가지고.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워낙 우리 촘스키가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촘스키가 주장하는 그 언어학 이론보다는 우리는 뭐 촘스키 때문에 뭐 정치적 발언도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그래서 촘스키만 하면 언어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언어학자 그렇게 하는데 이 언어학계에서는 다니엘 에버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촘스키의 이론을 완전히 깨부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만인이 오히려 더 인라이튼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의 없고 이성적이지 않고 관대함 없다. 딱 금사네. 그렇지, 걔들이 야만적이잖아. 그거는 야수지, 걔들 야만도 아니고 완전히. 아니 근데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구분한 그 야만인이라는 게 아니 다니엘 에버시 그보다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그 당시 점령자들이 다니엘 그럼 에버시 저건 뭐예요? 다니엘 에버렛이 이 책의 저자. 이 사람은 오히려 피다민족들이 그 언어가 고급 문법도 있고 나름 심지어 우리의 언어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이들은 새들하고도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저건 누가 한 말이에요? 야만인의 구분법이 요거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 뭐 유명하지 않은 일이라 잘 안 썼는데 카톨릭 교회 그 일종의 그 점령하면서 그 이론을 이제 만든 사람. 저건 진짜 그 다분히 보는 관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예. 그들만의 예의가 있고 그들만의 그치. 이성이 있고 오히려 더 관대함이 있을 텐데. 진짜 사람 더 많이 죽은 게 누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무기가 없으나 괴성 지르고 그러고 그 야만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들은 점잖게 그러면 총 쏘면 건강하게 죽이는 건가? 그러니까 통치 형태가 없다. 이 정치라는 것도 참 그렇죠. 종교가 없다. 왜 종교가 없어? 얼마나 많은 뭐 피단족은 종교도 없었죠 물론. 그 종교가 없는 게 또 어디 야만이 될 수가 있나요? 그 당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대인 종교가 없는 게 자랑이지 뭐 종교 있으면 요새 같은 뭐 어디 명함에다 내밀겠어 종교인이라고 여기다 뭐 다행이지. 근데 잉카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는. 통치 형태도 있었고. 근데 아마존 지역에 더 깊이 밀림지대로 들어가면 거기 통치 기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치와 종교는 같이 가는 걸 수도 있죠. 우리 공부했던 그 조르주 아간베에 있는 왕국과 영광 책에 보면 사실은 정치라는 게 종교 행위였다는 거지 뭐 황제 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그것이 뭐 교황제도로 성립되고 하면서 그 아간베의 주장은 교회가 종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했던 것이 정치로 발전됐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카남이란 말도 웨코메나라고 해서 그냥 사람 사는 세상 혹은 가정이란 말이었는데요. 우리 뭐 대학의 가정대학 같은 거 이카남이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커지고 그러면서 정치제도로 완비했고요. 그것이 이제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승하기 싫거든. 좀 가진 게 있으면 설사 개똥밭에 굴러는 게 낫지. 근데 교회는 자꾸 예수는 가면서 그냥 곧 오겠다 그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응?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하면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 아간베의 얘기입니다. 자,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 인식하는 라틴과 우리는 너무 라틴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책들을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라틴계 학자들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했겠지만 우리 감히 철학사에서 헤겔과 칸트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비판을 합니까? 헤겔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보편사적 철학이죠.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촘스키의 언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편 문법 이런 것처럼 다. 그러니까 헤겔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 철학자로 쪽팔린 건 아니까 이제 그냥 거기다 절대 정신을 놓고 정관학을 거쳐서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서 어떤 인간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헤겔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은. 그럼 보편사라고 하는 거죠. 보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기독교사, 그러니까 유일신인 기독교사에서 그 보편의 시대가 됐죠. 이제 모든 것이 유럽 시대에는 기독교가 지배를 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카톨릭 쪽에서 저것들은 뭐야? 새로 이제 돌상론 같은 것들이 제도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두세계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17세기에 세속주의당하고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생겼어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제도 종교 말고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절대자가 있어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그 신자리 뒤에 위에 정말 최종점에 있는 절대 정신형을 놨던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보편사고요. 근데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거죠. 타자가 없는 거죠.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닌 거예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기독교 문화로 봤을 때 기독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는 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너는 없어. 너는 왜 예수 안 믿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보면 끝인 거야. 타자도 아니야. 넌 그냥 돌산놈이지. 죄인인 거지. 죄인 타자도 아니잖아. 그게 보편사예요. 보편사는 그래서 오늘날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로 보편사 논쟁에 넘어가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정점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신이 아닐지라도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어떤 전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하는 절대 정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파생돼서 나가서 그 안에 어떻게 타자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철학적 신학적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지제이죠, 지제. 그 지제는 자기가 헤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오 헤겔리안, 신헤겔라고 하라 그러면서 계속 그는 뭐 비어있는 실제라고 하는 건 텅 빈 실제 이런 게 계속 절대 정신을 비어있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사소한 역사적 상황을 보든지 그 안에서 어떤 보편을 관통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내가 주체가 되는 그 생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뭐 락감도 동원하고 지적도 동원해가면서 어떻게 타자를 만날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라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보편 사람들 뭐야 보편이 어디서 니들 유럽만 보편이지 우리는 개별자야 너희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헤겔을 도전하더라고. 우리 몰랐죠. 라틴에서 그 헤겔과 반 헤겔 반 칸트의 완전히 뭐 정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헤겔과 칸트의 정신은 완전 유럽 정신이라는 거지. 남미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칸트는 뭔가 계몽이라고 하죠. 하는 계몽주의 설명하면서 뭐 저급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뭐 야만인을 표현 많이 쓰거든요. 누가 야만인이야? 지들이 야만인이지. 그 칸트나 헤겔의 그 철학적 그 업적들은 대단하지만 사실은 유러피안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쪽에서 보기는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방신학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주류신학 그거 안 돼. 우리 그 신학도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방신학의 여러 가지 명제를 몇 가지 소개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된다는 말들도 있고요. 우리 막 기독교인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막 근거업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 문헌이 아니라 성경과 그 나라에 내려오는 문화 전통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무슨 거의 절대 신학이 어디 있고 정통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런 것이 이제 해방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 신학은 결국 가서는 아까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해방 신학은 신학의 해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계급을 해방하고 뭐 민중들과 더불어 살고 교회 제도를 부정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 자체를 서구 신학 자체를 해방시키자는 거지. 근데 해방신학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제 구띠에레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27년생인데 난 이분이 요즘 우리 때는 저희가 대학 다닐 50년 전 대학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막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해방신학자가 될 거야. 27년생이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13세. 더 됐죠? 27년생 95세 95세. 왜냐면 30년생 우리 부모님이 91세거든. 우리 엄마 29년생인데 근데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남미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저기
노틀담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임 교수 같은 거지. 그게 제수익 같은데. 노틀담도 하여튼 카톨릭 제수는 아닐 거예요. 그냥 카톨릭 대학일 거예요. 근데 거기 나는 뭐 우리는 또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 우리 작은 아이가 노틀담 대학 박사과정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거 우리 아들 안 보니까 괜찮지. 그리고 다른 좋은 신학교도 많대. 왜 또 카톨릭 대학 신학교를 진학을 하나. 근데 얘가 어느 날 어디 아빠 구티에르즈 알지 그런 거 되게 고맙더라고. 야, 네 아빠가 구티에르즈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는 게 막 신학자를. 그래서 그 아빠는 안 돌아가셨어. 거기 교수로 있다는 거야. 세상. 근데 그게 메노나이트 우리 허연 목사가 메노나이트고 허연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학교래요. 그리고 그 학교는 완전히 박사과정 들어가는 게 취직을 하는 거예요. 학비 다 공짜고 네. 거의 뭐 월급 준하는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부가 1년에 한 명 뽑아. 아유. 어떻게 됐겠어? 떨어졌지. 와. 나 미국에서 박사과정 간다고 다 붙여주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몰라서 지금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죠. 너도 그래? 내가 어디 있죠? 거기 있던 사람이 하나 한 명을 뽑아요. 교수 와가지고 네, 신학부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신학부에서도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월급 다 주고 하는 프로그램. 아, 공짜 완전. 공짜도 아니고 진짜 월급까지 취직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박사들. 취직까지 하는 거네. 껴 떨어져서 해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칸트의 계몽에 대한 그 라틴 학자들이 이걸 벗어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보르헤스라고 우리 규진 씨가 강의에 잠깐 나왔는데 뭐 우리 스텔라도 좋아하는 보르헤스 같은 사람들도 보르헤스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소설이나 시를 봤을 때 서사 구조가 완전히 유럽식 소설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 보르헤스 완전히 뭐 몽환적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읽어왔던 익숙한 유럽식 소설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보르헤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보르헤스가 노벨 문학상을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보르헤스. 노벨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 불교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홍근 교수라고 있어요. 마음에 관한 거 강의 많이 했고 수불 스님 제자인데 그 사람은 보르헤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라이튼드 된 사람이 소설을 쓰면 보르헤스처럼 쓸 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고요. 유럽 사회의 변화도 식민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식민지에 의존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식민지에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삶의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리고 식민지에는 황제가 직접 지배하지 않은 나라 잘 돌아가. 돈도 있어. 근데 야 우리가 황제가 뭐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왕의 목을 치고 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으로 의회제도가 확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이 이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라틴계 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오히려 우리가 니들 혁명시킨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19세기에 그 식민지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이 이제 유럽에서 영향권을 잃어가면서 독립이 쉬웠던 거고요. 저 아래 뭐예요? 유럽 사회. 유럽 사회 구조적 변화 덕분.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이런 있었다는 거지. 이게 왜 자꾸 잘리지? 오늘날 아메리카는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섬기는 신자인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있는 북미를 말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토지,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역이며, 그러니까 남미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국가들과 수많은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월터 미널로고 오늘 주로 본책이 라틴 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104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식민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주체가 되려고 하는 타자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존재를 찾는 그런 운동들이 남미에 굉장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뭐 항상 정세가 불안하고 범죄가 많고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춤이나 춰서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뭐 그것도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쪽 세계 소위 말하는 주주의 권력자들이 차베스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나 이번에 콜롬비아가 대통령 모랄레스 인디오 출신의 첫 대통령이었죠. 모랄레스나 또 브라질 롱리네이라고 하는
반세계화 운동하는 농민들 모임이죠.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바로 미국이 그런 것들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완전히 라틴 아메리카가 자기들만의 어떤 타자가 아닌 주체성을 발견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도 그런 미국이 바로 자기들 턱 미치니까 개입하는 건 뭐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나가는 거 봐요.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에 베네수엘라 우리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저력이 있는 건데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안 됐잖아 지금. 미국 개입하고 이상한 걔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병씨 그 이상한 뭐 국회 미국이 만든 대통령 있잖아요. 30대 초반에 반군 운동하고 하잖아요. 의회에서 막 뽑아갖고 지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걔 미국 도망와 있나? 베네수엘라 안 망하고 잘 있잖아. 근데 당장 말이죠. 원래 그런 기질이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비아 캠파시나라고 하는 그 농민회의라고 하는 그 브라질에서 시작된 것들은 우리 예전에 반 FTA 운동하면서 홍콩 가서 막 그 내가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키와의 박서장도 가서 잡혀가고 홍콩 경찰에 막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페루의 그 교원 노조 운동처럼 그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유럽 피가 흘러서 그런 사례주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저항이나 참여 정신은 확실히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상당히 그 라틴 아메리카가 그런 저항도 오래됐고 사실 해방 신학이니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신 같은 거는 훨씬 더 역사가 오래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문학 쪽에서는 또 사실 노벨 문학상이 모든 문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상은 아니겠지만, 맞아. 남미계에서 많이 나와요, 또. 가브리엘. 그건 이제 라틴어를 쓰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문학을 갖다가 뭐 예술을 어느 만큼 잘 표현했느냐, 그걸 갖고 야 이거 그 상을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웃기는 것 같아요. 그걸 아무리 우리나라 좋은 시를 갖다가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건 맞아요. 예, 그게 언어가 바뀌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게 얼만큼 좋은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류가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거까지만. 예,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문학상이라 그러면 안 되죠. 문학 정신상이라 그래야지. 코스모폴리탄 근데 그 문학이라는 것이 꼭 어떤 한 언어의 이 갈무리를 잘하는 차원은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근데 그림도 그걸 바탕으로 하죠. 예술도 네, 철저하게. 저는 어떤 그렇게. 표현 양식의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를 무협했느냐가 네. 중요한 것처럼 문학도 저는 충분히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작품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의 지평을 넓혔구나. 하지만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면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노벨 문학상을 갖다가 보려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서도 저 임꺽정전 사람 홍명이었는데. 돌아가시잖아요. 홍명이나 정지용이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누굽니까? 저기 눈먼자들의 도시 쓴 사람. 응? 눈먼자들의 도시. 네, 주제 주제 사람하고 이제 사마라고 이제 이름. 전 진짜 재미없게 봤거든요. 너무.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고독? 그거는 좀 괜찮은데 이건 사람하고의 눈먼자들의 도시 그걸로 노벨 문학상 너무 은유가 너무 1차원적이잖아.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눈먼자들 눈뜨게 하는 게 진짜 장님을 고친 게 아니잖아. 새로운 세계관을 봤다는 건데 그걸 보는 건데 기독교도 굉장히 작용을 해요. 노벨 문학상 보면 기독교 정신이 약간
풀어쓰여서 아닌 것처럼 하면 자기들이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이해 안 해버리고 그냥 그렇지, 이거는 맞아, 맞아. 제껴버리잖아요. 네. 오히려 저기 뭡니까? 영국의 북커스. 한강. 예, 한강. 네. 그들이 오히려 번역서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것도 번역이 잘 돼야지 참 맞는 거예요. 여기 아까의 결론인데 한 페이지를 넘겼네요. 16세기 유럽이 아메리카 되니까 이제 그 라틴 쪽에서도 이쪽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네 시다바리다가 아니라는 시다바리다가 아니고 했다는 거지. 16세기 유럽이 아메리카 대로 식민지를 개발한 이후에 신세계의 은은 실버죠. 중국 명나라까지 가서 명나라의 시장을 유입했습니다. 굉장히 세계 자본주의 사에서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 형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라틴과 조선 왕조도 자본주의 세계 형제를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뭐 뺏겼지 라틴의 은이. 근데 그게 중국까지 흘러갔어.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 명나라 경제가. 결국 뭐 너무 커져갖고 뭐 청나라까지 부패하다 보니까 청나라에 넘어갔지만. 근데 그 명의 똘마니였던 또 조선까지 넘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막 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라틴이 완전히 소외된 그런 게 지역이 아니라 그냥 땅만 큰 지역이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요즘 이제 매블쇼라고 하는데 뭐 매블쇼도 다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해성과 같이 나타난 이제 한국사 전문가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연 잘하더라고. 강연 잘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자본주의가 들어온 게 그때부터 근대라고 구분을 하는데 근대라고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자본주의에 편입이 됐고 그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거기 이제 일본 시장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근대라고 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역사학자로서 그분의 의견도 일 수도 있는데 이 여기 보면 또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라틴 학자들이 보기에는 또 오히려 라틴의 은이 어쨌든 명을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왔을 때 이미 조선의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근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조선 할 때 사실은 이조 중엽 이후 조선 중엽 이후를 근대 조선이라 그러죠 사실은. 근데 그 백이성이라는 사람은 너무 늦게 보더라고. 기경 씨 안 들어도 백이성이라는 사람 아니? 들었죠. 타고 살더라고요. 또 집에서 완전히 또 어디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는지 그래서 이제 식민성과 근대성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대성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의미냐면요. 야, 근대, 현대 발전한 거 좋잖아? 라고 하다 속지 말라는 거지. 결국 식민주의가 없었으면 니들이 어떻게 발전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성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구화와 근대화가 또 이제 막 헷갈리는데요. 얼마 전에 그 부엉인가 올빼미가 영화 있었죠. 유준열 나오고 그 영화 보면 거기에 소현세자라고 청나라에 끌려갔던 그 세자 중에 하나가 다음 왕권이 보장됐던 세자 중에 하나가 조선에 돌아오면서 명나라로 끌려던 조선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 죽죠 몇 달 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사 배울 때는 그래도 소현세자가 가서 그 청나라로부터 그 아담 샬이라고 하는 그 서양 그 신부가 포르투갈 신부가 그때 청나라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만났어요 아담 샬을. 그러니까 그로부터 서구 문명을 받아왔으면 조선도 일찍 근대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나는 그 올빼미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별로 관객 동원에 실패했는데 그걸 부정을 하더라고 그 영화가. 기껏 해봤자 소현세자가 받아온 건 그 하나짜리 망원경, 지구본 이 정도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미국이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근대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독교 세력에서 한국이 뭐 카톨릭 신교 부교 다 포함해서 자꾸 뭐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으면 뭐 우리가 좀 더 일찍 서구화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나는 그 정약용은 물론 아까 정약용 말씀 잠시 하셨지만 정약용은 물론 사약을 받지 않았지만 그 카톨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재들의 손실이 너무 컸던 것. 그 인재들이 차라리 손실되지 않았으면 그들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근대화나 서구화를 서구화는 빼놓고 있대. 서구화가 근대화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 자꾸 서구화가 근대화가 같이
동일시하죠.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스, 그러니까 쌀, 우리 신교가 들어와서 막 선교할 때 이제 카톨릭은 그런 개별 선교는 잘 안 하죠. 위로부터 선교니까. 근데 카톨릭이 신교 밑에서부터 선교잖아요. 민중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신교가 들어왔을 때 그 크리스찬들을 라이스, 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라이스. 왜? 선교사 집에 가면 쌀 한 가마까지 한 대씩 주거든. 그리고 약간 이 벼룩시장 비슷하게 일요일 되면 교회 끝나면 거기서 선교사들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진기한 물품들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기 뭐 재봉틀 얼마나 신기하겠어. 한 땀 한 땀 하는 땀 하니까 그런 것들 보여줬다. 근데 그게 솔직히 그게 뭐 근대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개념을 좀 벗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론도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본이 와서 우리한테 근대화 시켜주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근대화 좋은 거냐? 근대화 때문에 우리 뭐 됐어? 지은 뭐 됐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일본이 들어와가 근대화 시켜준 게 뭐예요? 뭐 철도 같은 거 하나 해줬다 이거겠지. 뭐 전기도 아니 없고. 철도는 그 전부터 그 깔기 시작했고. 그렇지 물론. 예. 그다음에 그 전기도 그 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전기? 그 갑신 정변 때 네. 그다음에 그 신문 개혁 다 했고. 전기는 일본에서 들어온 게 네. 아닌데 그때 그 알렌한테 예. 고종이 그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에디슨 훨씬 전에 들어왔다고. 그렇지. 6년 만에 들어왔나 그래요. 미국. 그리고 그 영어도 훨씬 더 잘했고. 일본에도 우리가 영어 잘했지. 훨씬 잘했죠. 서재필 같은 사람은 영어 잘했지. 일본이 해준 게 뭐냐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사실 우리가 또 그 말 자체 함정일 수도 있는 거지. 공무원 제도가 사라진가? 공공연수가 갑신 정변 때그 사라졌다니까. 아니 이제 아그 대한제국이 생겼으니까. 의회집이 어? 힘으로 나오는 대한제국이 거죠. 생겼으니까 그 전에 대한제국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하고 그 노래도 다 하고. 그거 아니까 근대화라는 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언어나 굉장히 눈이 심어진 거죠. 그게 그 이식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강요된 것 근대화가 같아. 아니라 강요된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것도 없잖아. 예. 그야말로 이건데 그치? 우리는 그냥 다운표인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다운표 없이 읽어버리는 거지. 그뭐 좋은 거를 나중에 그 다 이루어져서 좋은 거는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건 별개로 하고 근대화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식민성과 같이 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조금 삶에 뭐 있다고 치고 삶의 좀 질이 개선된 것을 근대화로 몰고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나는 뭐 조금 우리 자매 조금 자기 비하적인 발언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학문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서구 이론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에서는 완전히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다고 할 거요?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지금 많이 우리 끝도 없고 하는 그 끝으로 그 건을 보면은 그 일본의 식민지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근대가 됐으면은 우리 그 계속 보존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받아들이고 또 기용화시키고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어차피 뭐 세계 개방적인 시위는 더 분위기에서 걸렸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라는 거 하면 영종주 시대 때 영조가 그 돋보이 끼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IT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가봐서 보니까. 그럼 그들이 정말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독립운동 안 하고 살았으면 경제적 부흥이 있었을까? 그것도 지금 완전 가난한 나라거든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죠. 통계에 따라서 뭐 북한보다 더 최빈국이 나올 때가 있고. 근데 그것도 그게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그 사고 방식인 게 그럼 가정이란 있지만은 뭐 걔들도 그 중에서 누구 그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또 누군가 그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개몽을 시키고 해갖고 더 잘 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죠. 아주 당연하지. 중요한 거는 그 나중에 IT 따로 할 거예요. 여기 IT 책이 있더라고요. 과거 생들이 따로 할 텐데 IT에서는 토종 돼지가 다 죽었어요. 요크셔한테 밀려가지고.
요쿠샤가 전염병 때문에 요쿠샤는 견딜만 했는데 그 토종돼서 다 죽었는데 보면 육질도 훨씬 좋고 돼지가 정말 멧돼지만 하는데 온순하고요. 그게 워낙에 다- 토종돼지가요. IT 토종돼지가. 근데